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 NBA 경기가 없었죠. 그래서 내일은 OKC와 덴버의 7차전 경기가 있는데 제가 이 시리즈에 대해서 한 번도 다루질 않았는데 이 시리즈가 진짜 재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리즈의 승자가 NBA의 우승을 할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7차전에 앞서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리즈의 양상하고 대결의 포인트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서 내일 7차전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잔인해요. 플레이오프에서는 모든 팀의 모든 선수의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노출이 됩니다. 뭐 정규 시즌은 82게임이나 하고 매일같이 다른 상대를 만나고 어떤 날은 뭐 백투백으로 바로 경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규 시즌 경기를 보면은 뭐 오늘은 뭐 샬럿에 가서 경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바로 마이애미 가서 원정 경기를 하고 또 뭐 이틀 뒤에 돌아와서 홈에서 뭐 레이커스랑 경기를 하고 뭐 이런 스케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즌은 상대 팀에 대한 것보다 우리 팀에 대한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뭐 연구한다기보다 82경기 동안 우리 팀의 공격 전술을 가다듬고 수비 전술을 가다듬고 우리 팀의 좋은 버릇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이 긴 정규 시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플레이오프는 좀 다르죠. 우선 진짜 한 팀만 일단 상대해야 되고 실전 4선승제를 해야 되고 이 시리즈에 들어가면서 상대 팀만 연구하죠. 그래서 이 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춤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맞춤 라인업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게 정규 시즌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한 팀과 적어도 4경기는 하잖아요. 이 경기를 해나가면서 점점 더 서로를 잘 알게 되죠. 상대 에이스의 드리블 패턴이나 뭐 드리블하는 리듬이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어도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가면서 점점 눈에 익어지고 점점 상대를 더 파악하게 되거든요. 이런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플레이오프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나와 상대의 모든 비밀이 까발려지고요. 약점이 뭔지 서로가 다 잘 알게 되고 그 약점을 서로 진짜 집요하게 공략을 하죠. 예를 들면 너네 팀 에이스가 오른쪽 돌파를 못하는구나. 이 시리즈 내내 왼쪽으로 돌파할 일은 없을 거야. 오른쪽만 돌파를 내줄게. 아니면 뭐 너네 라인업이 작구나. 오펜스 리바운드 다 달려들어서 너네 골밑을 사이즈로 완전히 압도해줄게. 아니면 너네 논슈터를 플로어에 오래 두고 싶어? 우리는 너네 논슈터가 무슨 짓을 해도 3점슛 라인 바깥으로 안 나갈 거야. 너네는 이 빡빡한 페인트를 뭐 공략을 해야 돼. 아니면 뭐 너네 빅맨이 발이 들여? 모든 피켄롤에 너네 빅맨 낄 거고 너네 빅맨은 넓은 공간에서 느린 발로 우리 피켄롤을 막아야 돼. 너네 에이스 가드가 풀업 슈팅을 좋아해? 스크린 타고 나올 때마다 우리 수비가 트레일링 할 거고 앞에서도 스크리너의 레벨까지 올리면서 풀업 슈팅 안 줄 거야. 너네 가드가 이번 시리즈에서 자유롭게 풀업 슈팅을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좋아하는 거는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상대의 약한 부분이 집요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플레이오프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가 재밌는 게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게임 안에서 아니면 뭐 게임 간에 저번 경기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이렇게 드러난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상대가 또 카운터를 치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하면서 결국에 강한 팀이 살아남는 게 플레이오프잖아요. 이번 덴버 OKC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라인이 많아요. OKC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 무려 68승을 하면서 리그 최고의 팀이었고 넷 레이팅도 역사적으로 높은 넷 레이팅을 기록했고 디펜스가 압도적으로 강한 팀이고 여기에 셰일 기저스 알렉산더라는 MVP 후보 1순위 선수가 있죠. 반면에 덴버는 요키치라는 현 세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있고 챔피언십 경험이 있고 피지컬함, 터프함이 있는 팀이고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매 포지션 요키치라는 파괴적인 공격력을 가진 선수를 중심으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팀이죠. 이런 스토리 라인도 좋은데 이번 시리즈가 양 팀이 서로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거기에 조정을 더해가는 이런 계속되는 싸움이 아마 제가 근래에 본 플레이오프 중에 최고의 시리즈일 정도로 정말 재밌거든요. 제가 보는 이 시리즈의 현재 배틀 포인트는 OKC가 노출시키고 있는 덴버의 약점인데 이게 덴버의 벤치 뎁스가 약하다는 거고 반면에 OKC는 이게 장점이죠. 로스터의 깊이가 깊다는 게 OKC의 장점인데 그렇다면 반면에 덴버가 노출시키고 있는 OKC의 약점은 뭐냐? 벤치 뎁스가 있으면 뭐해? 플레이오프에서 3점 넣을 수 있는 롤플레이가 없잖아. 이거가 저는 지금 배틀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이 배틀 포인트가 이 시리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면요. 우선은 덴버는 제가 저번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버는 클러치에 강하죠. 왜냐면은 진짜 한 포지션, 이번에 중요한 포지션이야. 이번에 꼭 득점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필살 무브가 있어요. 바로 요키치 머레이 투맨 게임이죠. 양 코너에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서 있고 덩커 스팟에 크리스찬 브라운이 서서 완전히 스페이싱을 한 상태에서 탑에서 요키치와 머레이가
투맨 게임을 시작하죠. 요키치가 뭐 스크린하고 롤을 하면서 막지 않으면 거의 70%로 성공시키는 요키치의 쇼트롤이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요키치 핸드풀을 받고 머레이가 미드레인지를 던지거나, 요키치나 머레이한테 이 액션에 수비를 한 명을 더 붙이면 코너나 덩커 스팟에 무조건 오픈이 생기죠. 그러니까 덴버가 무서운 게 이 투맨 게임을 통해서 뭐 무조건 득점은 못해도 거의 100% 좋은 슛은 나오거든요. 좋은 퀄리티의 슛이다라는 찬스는 이 액션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저는 덴버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클러치 타임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팀이 덴버거든요. 이번 덴버 OKC 시리즈도 1차전에 결국 덴버가 클러치로 들어가게 해줬고, OKC가 클러치에서 어린 팀답게 좀 실수를 하죠. 3점을 앞선 상황에서 빠르게 파울을 하고 자유투도 둘 다 놓치고, 그러다가 에런 고든한테 3점을 맞고 지죠. 그런데 2차전 OKC가 홈에서 0대1로 뒤지고 있는 1번 시드 팀답게 뭐 디펜스와 트랜지션으로 덴버를 무너뜨리면서 압승을 가져가죠. 클러치를 피하면서 OKC가 2차전은 가져가는데 3차전은 덴버 홈에서 또 클러치로 들어가죠. 여기서 셰이가 계속해서 크리스찬 브라운을 상대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요키치를 불러서 스크린 액션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요키치를 공략을 안 하고 중요한 포지션에서 파울을 얻으려고 파울 그리프팅 무브를 하면서 슛을 던졌는데 파울이 안 불리면서 덴버가 또 클러치에서 승리를 가져가죠. 그래서 1차전부터 3차전 경기를 보면은 덴버를 이기려면 클러치로 가면 안 된다. OKC의 어린 선수들이 덴버라는 베테랑 팀을 클러치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미국 미디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뭐 OKC가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모든 팀을 진짜 다 때려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클러치 타임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경기 종료 5분 남기고 5점 차 이내를 저희가 클러치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 OKC가 가장 적은 클러치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압도적인 성적 때문에 클러치에 대한 연습을 못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오히려 플레이오프에 OKC에 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저는 덴버가 OKC의 클러치 오펜스의 약점을 노출시키는구나 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4차전 8점 차까지 앞서며 4쿼터에 들어간 덴버가 점점 리드를 뺏기면서 경기가 클러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러치에서 OKC가 이기죠. 이 경기에서 셰이나 제이덥의 클러치에서의 3차전보다 훨씬 더 포지션별로 좋은 어프로치를 보여주면서 OKC가 덴버라는 진짜 터프한 클러치 팀을 상대로 클러치 오펜스를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4차전에서 이거보다 더 큰 스토리는 OKC가 덴버의 뎁스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경기에서 덴버가 클러치 구간 슈팅이 야투 10개 중에 3개, 3점 6개 중에 1개. 요키치도 클러치에서 슈팅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를 저는 덴버의 얇은 뎁스에서 온다고 봅니다. 보통 플레이오프를 가면 거의 모든 팀들이 로테이션을 줄이죠.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드는데 보통 뎁스가 좋다고 하는 팀들이 플레이오프 가면 8명 로테이션을 돌리거든요. 그리고 8명을 플레이하되 실제 감독이 믿는 건 7명이다. 그러면은 진짜 괜찮은 플레이오프 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서부의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주전 5명에 더해서 벤치에서 나즈리드, 디빈첸조, 니켈 알렉산더 워커 8명이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고, 제 생각에 크리스 미치 감독은 이 8명을 모두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네소타가 유니크한 점이고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덴버 같은 경우는 주전 5명에 러셀 웨스트브룩 외에는 딱히 출전 시간이 긴 선수가 벤치에 없습니다. 이번 OKC 시리즈에서도 덴버에서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을 뛰는 게 6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더 문제인 게 아델만 감독이 신뢰한 선수는 요키치, 머레이, 에런 고든, 크리스찬 브라운 이 4명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 웨스트브룩이 출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제 생각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슈팅이 안 들어간 날은 슈팅이 안 되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수비에서 짐만 되니까 이런 날은 웨스트브룩을 후반에 사용하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슈팅이 되는 날은 웨스트브룩을 덜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웨스트브룩하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반반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6인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그중에 2명은 신뢰가 반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뎁스가 엄청나게 얇죠. 그리고 덴버는 이거를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부터 6인 로테이션으로 클리퍼스와 7차전까지 거치고 온 팀이고, 사실상 정규 시즌도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 이 시리즈에서 덴버의 아델만 감독이 신뢰하는 4명의 플레이어, 요키치랑 머레이의 출전 시간이 41분, 고든 37분, 크리스찬 브라운 39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시간들을 다 뛰고 있거든요. 4차전에서도 OKC는 가장 많이 뛴 선수가 셰이인데 38분이고 그 다음 많이 뛴 선수들이 33분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덴버는 크리스찬 브라운 44분, 요키치 43분, 자말 머레이 41분에 에런 고든 38분, 아델만 감독이 믿는 이 4명의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뛰었어요.
이게 지난 플레이오프 시리즈부터 계속되어 오고 4차전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 클러치에 덴버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OKC가 10명을 플레이하면서 클러치에도 OKC 특유의 디펜스를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요키치는 막 턴오버하고요. 힘드니까 포스트로 못 들어가고 덴버가 덴버답지 않게 클러치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차전을 졌어요. 덴버의 뎁스의 부족함을 OKC가 노출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5차전으로 들어가죠. 이 시리즈에서 덴버가 OKC에 노출시키고 있는 OKC의 약점 중 하나는 OKC의 공격에서의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OKC의 슈팅이죠. OKC의 공격을 시작하는 두 명의 플레이어, 쉐이와 제이덥이 둘 다 풀업 3점 슛이 약하다는 게 약점이죠. 반면에 페인트나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굉장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OKC를 상대하는 팀들은, 그리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OKC를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탈락시켰던 댈러스 매버릭스도 그랬듯이 페인트를 패킹하고 그리고 수비 간의 간격, 갭을 줄이면서 OKC의 선수들이 페인트로 들어오는 거 힘들게 하고 3점을 쏘게 하는 전략으로 OKC를 상대했죠.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 내내 얘기했던 대로 OKC가 만약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다면 두 가지 이유일 텐데, 하나는 OKC의 세컨 옵션으로 제일런 윌리엄스가 충분할 것인가, 그리고 OKC의 롤 플레이어들은 플레이오프에서 오픈 3점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OKC의 메인 핸들러 2명 쉐이와 제이덥이 풀업 3점이 약하고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무섭기 때문에 이 지역에 수비를 집중해야 되고, 또한 OKC의 롤 플레이어들이 이 집중된 페인트를 풀어줄 3점을 얼마나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가 물음표인 OKC 공격에, 게다가 덴버의 수비 입장에서 보면 요키치가 골밑 밖으로 불려나와서 넓은 공간에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수비하기보다는 골밑에서 자리를 지키고 수비를 하면서 공격에서 사용해야 될 에너지도 세이브해야 되고, 이게 덴버의 수비에서의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지금 자연스럽게 덴버가 존 디펜스를 하게 만들고, 이 존 디펜스를 OKC가 깰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배틀로 가고 있어요. 덴버가 뭐 1-3-1 존 디펜스도 서고 뭐 그렇게 하지만 주로 2-3 굉장히 일반적인 존 디펜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골밑에 요키치를 두고 최대한 요키치의 움직임을 적게 만들고 미드레인지 지역을 빡빡하게 하면서 쉐이와 제이덥이 좋아하는 미드레인지 골밑 돌파를 억제하려는 거죠. 그럼 이런 존 디펜스는 어떻게 깨느냐? F5의 오웬 필립스가 아주 좋은 자료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세컨 스펙트럼 트래킹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난 6년간 NBA 정규 시즌에서 모든 팀들의 공격 효율을 맨투맨 디펜스일 때와 존 디펜스일 때를 비교해서 통계를 가져왔어요. 맨 왼쪽에 이펙티브 필드골 퍼센트를 보면은 3점 슛 성공률에 좀 가중치를 더해서 만든 슈팅 퍼센트고, 즉 얼마나 효율적인 슈팅 퍼센트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이펙티브 필드골 퍼센트가 맨투맨 디펜스나 존 디펜스가 거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펜시브 레이팅인데, 오펜시브 레이팅도 역시 맨투맨이나 존 디펜스나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득점은 맨투맨이나 존 디펜스나 크게 차이 없이 하고 있는데, 어떤 득점을 하고 있느냐가 그 형태가 다르죠. 림 레이트를 보시면요. 이게 골밑 근처에서의 슈팅 빈도를 보여주는 건데, 림 근처에서의 슈팅이 맨투맨일 때보다 존 디펜스일 때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존 디펜스일 때는 골밑이나 페인트를 공략하기가 어렵고, 3점 슛 시도 빈도를 보시면은 맨투맨 수비 때보다 존 디펜스 때 3점 찬스가 훨씬 더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득점을 어시스트한 비율이 맨투맨보다 존 디펜스일 때가 훨씬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존 디펜스를 공략하는 방법은 패스 게임을 하면서 어시스트를 하고, 주로 이런 어시스트가 3점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현대 NBA 농구에서 존 디펜스를 많은 팀들이 많은 포지션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즘에 대부분의 팀들이 3점이 너무 좋고 이런 슈팅이 있으면 존 디펜스는 금방 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덴버는 OKC 시리즈에서 존 디펜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의 핸들러가 풀업 3점이 약하고, 다른 OKC의 롤 플레이어들도 3점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슈터들이에요. 덴버가 1차전에 존 디펜스를 11포지션 사용했는데 점점점 늘리면서 4차전에서는 45포지션의 존 디펜스를 사용했고, 이 45번의 존 디펜스 포지션에서 포지션당 0.78점을 실점하면서 OKC의 공격이 존 디펜스에 완전히 묶였어요. 지금 이 시리즈의 배틀 포인트 중 하나는 덴버가 노출시키고 있는 OKC의 공격에서의 약점, 덴버가 보여주는 존 디펜스에 OKC가 해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OKC의 롤 플레이어들이 3점을 넣어주면서 이 존 디펜스를 깰 수 있을 것인가 거든요. 이런 배틀이 1차전부터 4차전까지 계속되었고, 5차전에 들어와서도 덴버의 존 디펜스를 OKC가 전혀 공략을 못했어요. 5차전에 4쿼터 들어갈 때 덴버가 9점인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델만 감독이 덴버가 4차전에 4쿼터 초반에 요키치가 벤치로 들어간 구간에서 리드를 따라잡히니까 요키치와 머레이를 9점이나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도 벤치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요키치와 머레이가 4쿼터를 전체 다 뛰었어요. 사실 뭐 4쿼터만 다 뛴 게 아니라 요키치는 3쿼터도 다 뛰었거든요. 덴버가 뎁스가 없는 약점이 드러나죠. 이 5차전에서 4쿼터에 덴버가 좋은 디펜스를 계속하는데 이날 루돌트가 4쿼터 전까지 경기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를 보면서 루돌트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돌트가 3점을 3번 연속 꽂죠. 그리고 이게 덴버가 드디어 좋은 디펜스를 풀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덴버가 맨투맨 디펜스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이 시리즈의 OKC의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맨투맨 디펜스를 상대로 126점의 오펜시브 레이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덴버 입장에서는 9점 차 리드를 지키면서 요키치와 머레이를 벤치에 안 보내고 무리하게 쓰면서까지 4쿼터 초반에 리드를 지키고 아니면 리드를 더 늘려서 경기를 일찌감치 좀 승리를 빨리 가져가고 싶었는데 루돌트의 3점 3방으로 리드는 다 날아가고 요키치 머레이 체력도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존 디펜스도 못하고 OKC의 공격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맨투맨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이 경기에서 요키치가 뭐 미친 솜버 셔플에 이은 3점 슛도 넣고 뭐 진짜 좋은 샷메이킹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갔는데 결국 요키치를 제외한 덴버의 선수들이 야투 15개 던져서 1개 성공시키면서 아무도 공격에서 도움을 못 줬어요. 10명의 로테이션을 돌리는 OKC와 달리 계속 6명, 7명이 로테이션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주전들이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는 덴버가 경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슈팅이 진짜 다 짧고 지치는 게 보였거든요. 반면에 OKC는 맨투맨 디펜스를 하는 덴버를 상대로 덴버가 쉐이 액션에 헬프 디펜스를 보내니까 공을 스윙해서 제일런 윌리엄스의 와이드 오픈 3점을 만들죠. 이 시리즈 내내 제이덥이 스텝업 할 수 있을 것인가? OKC의 롤플레이어들이 3점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었는데 진짜 아주 중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제이덥이 이 3점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이어지는 포지션에서 쉐이의 풀업 3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탑에서 쉐이가 풀업 3점을 던지면서 이게 들어가고 5차전을 그래서 OKC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양 팀의 약점과 이를 공략하려는 서로의 전략과 그리고 이를 극복해가면서 서로 치고받는 이 스토리를 되게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게다가 OKC는 아주 어린 팀이죠. 플레이오프 경험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 팀이 덴버라는 이 챔피언십을 경험한 노련한 베테랑 팀과 이런 피 튀기는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 시리즈의 스토리 중 하나거든요. 알렉스 카루소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뭐 우리가 정규 시즌에 68승을 했지만 챔피언십을 따내면 플레이오프에서는 다른 것들이 요구된다. 덴버는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끌어내줄 좋은 팀이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요지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알렉스 카루소는 챔피언십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카루소가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다 알고 있고 덴버라는 팀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겸손함이 있으면서도 OKC가 이 일을 극복해낼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는 인터뷰잖아요. OKC라는 이 어린 팀이 이 덴버 시리즈를 통해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덴버를 넘을 수 있느냐도 지금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경기 6차전으로 들어왔죠. 여기서도 양 팀이 치고받는 면이 재미가 있습니다. 6차전 역시 덴버가 존 디펜스를 사용하죠. 6차전에서 덴버가 총 23번의 존 디펜스를 사용한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이때 OKC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109점으로 좋았어요. 왜냐면은 OKC가 다른 방법으로 이 존 디펜스를 공략하기 시작했거든요. 쉐이나 제이덥이 앞에 2명의 디펜더 사이로 들어가서 골 밑에 있는 요키치가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골 밑에 하텐슈타인한테 패스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장면을 한 3-4번 연출하면서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존 디펜스를 공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덴버가 이전 경기보다 존 디펜스를 많이 안 했어요. 반대로 이 경기에서 덴버가 총 63번의 하프코트 상황에서 맨투맨 디펜스를 하거든요. 이때 OKC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겨우 78점입니다. 왜냐? 덴버가 맨투맨에서 역시 그냥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한테 얼리 헬프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OKC의 롤 플레이어들에게 와이드 오픈 3점 찬스가 많이 났는데 OKC의 선수들이 아무도 3점을 넣지를 못했어요. 제이덥이 3점 4개 중에 0개, 채톰 그랜이 7개 중에 2개, 루돌트 7개 중에 2개, 에론 위긴스 4개 중에 0개, 아이지아조 2개 중에 0개, 뭐 이런 식으로 총 40개의 3점 시도 중에서 겨우 11개를 성공시키면서 27.5%의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오펜스에서 약점을 드러냈거든요. 반면에 덴버는요. 뎁스가 약한 약점이 있는 그 덴버가 조금이라도 주전들의 휴식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페이튼 왓슨이나 줄리안 스트러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단 5분, 한 5분, 10분만 좋은 출전 시간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덴버의 롤 플레이어 중 누가 스텝업 할 거냐가 얇은 뎁스의 덴버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했는데 여기에 줄리안 스트러더가 대답을 해줍니다. 3쿼터 마지막에 한 3분 정도 출전을 하면서 3점슛 2개 포함 8득점을 하고 이때 OKC가 살짝 앞서갔던 스코어를 다 따라잡고 4쿼터를 덴버가 8점을 앞선 상태로 들어가죠. 4차전, 5차전 둘 다 4쿼터를 리드하면서 들어갔는데 진 덴버거든요. 그리고 5차전은 요키치와 머레이를 둘 다 4쿼터를 모두 뛰게 하면서 엄청나게 체력적인 부담을 주면서 경기를 졌죠. 그러니까 아델만 감독이 6차전에는 요키치한테 먼저 휴식 시간을 주고 이 구간을 잘 버티는 것이 중요했는데 4차전에 요키치가 쉬는 시간에 점수를 바로 다 따라잡혔고 5차전에서 요키치를 모두 뛰게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머레이가 3점 넣고 웨스트브룩이 풋백 득점하고 줄리안 스트러더가 자유투 넣고 하는 동안 OKC의 슈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머레이를 벤치로 보내고 요키치가 들어온 8분경에 덴버가 11점을 앞선 상태로 오히려 리드가 늘은 채로 요키치가 들어오거든요. 무려 4분이나 그동안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휴식 시간을 가지고 돌아온 요키치가 들어와서 3점 슈팅 넣고 러닝 플러터 넣고 하면서 점수를 벌여놨고 그리고 OKC는 계속해서 슈팅을 못 넣으면서 졌죠. 덴버의 뎁스가 약점으로 노출이 되었는데 덴버가 줄리안 스트러더가 스텝업을 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OKC가 다시 한번 공격에서의 약점을 노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서로 이런 약점을 노출하고 극복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시리즈가 OKC 홈에서 7차전으로 가죠. 굉장히 수준 높은 시리즈고 경기 간의 조정이나 체스 매치가 너무 재밌는 시리즈거든요. 7차전도 서로의 약점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OKC는 젊은 팀이고 7차전 경험이 있는 선수가 별로 없죠. OKC 선수들의 7차전 경험을 총 더하면 3번이고요. 덴버는 머레이와 요키치만 해도 각각 6번씩 있거든요. 게다가 덴버는 최근 3번의 플레이오프 시리즈, 지난 시즌 미네소타까지 합해서 최근 3번의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모두 7차전까지 갔죠. 덴버는 7차전에 굉장히 익숙하고 챔피언십 경험까지 있고 덴버한테 내일 있을 7차전은 이 선수들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게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OKC의 대부분의 선수들한테 내일이 현재까지 커리어상 인생 최대의 게임이죠. 그리고 내일 게임은 OKC가 유리할 것으로 이제 배당이 되어 있고 정규 시즌 68승, 리그 1위의 팀이 홈에서 7차전 경기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KC의 선수들한테 모든 압박과 부담이 가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겨야 마땅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이겨야 된다라는 부담을 안고 뛰게 될 거거든요. 반면에 덴버는 잃을 게 없는 팀이죠.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리그 최고 팀을 상대로 7차전 원정까지 왔고 여기서 저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압박이나 부담이 저는 OKC보다는 작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OKC의 이 어린 선수들이 이런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느냐. 정규 시즌에 슈팅을 던질 때 이거 못 넣어도 이거 져도 다음 경기 이기면 되지 하는 마인드랑 플레이오프에서 몇 포지션 안 남은 상황에서 반드시 넣어야 될 때랑 그 압박감이 다르잖아요. 7차전은 이게 몇 배가 되겠죠. 포지션 하나하나 중요하고 슈팅 하나하나가 더 무게감이 갈 텐데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느냐 집에 가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이 슈팅 한 번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OKC의 젊은 선수들이 이 압박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냐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고 반면에 덴버는 안 그래도 뎁스가 약한데 지금 에런 고든이 햄스트링 부상이죠. 최대한 뛸 거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뛸 수 있다고 해도 저는 100%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런 고든이 가져다주는 수비에서의 중요성과 그리고 피지컬리티가 덴버한테 현재 엄청 중요하고 OKC가 에런 고든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고든이 출전 시간이 줄다면 안 그래도 약한 뎁스의 덴버에서 누가 더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덴버의 다른 롤 플레이들 중에서 누가 또 스텝업을 할 것이냐 줄리안 스트러더가 또 한 번 빅게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7차전을 보는 포인트 중 하나죠. 진짜 기대되고 OKC가 올해 미친 듯한 디펜스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 7차전까지 끌고 온 것도 저는 OKC의 디펜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규 시즌을 보낸 덕분에 이번 7차전을 홈에서 플레이하는 권리를 얻은 거거든요. OKC가 이긴다면 저는 이 어린 팀의 자신감과 경험에 엄청나게 레벨업이 될 것 같고 덴버는 진짜 쉽게 죽지 않죠. 탈락을 해도 덴버는 일단 7차전까지는 끌고 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 요키치라는 선수를 가진
이 덴버라는 팀이 왜 플레이오프에서 무서운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7차전 너무 기대되고요. 제가 가능하면 내일 또 7차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